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그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단순한 감정 기복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 뒤에 숨겨진 계산된 심리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존재감이며 지배의 도구이고 조용한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이해를 구하고 상황을 매듭지으려 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이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매우 강력한 조건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일관성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매달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계속 레버를 당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기법을 침묵과 함께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깊이 연결된 것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바로 그 직후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특히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그 방향 감각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논쟁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진공 상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짚어보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방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즉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기 가치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 행위입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진 힘은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매듭을 지으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갈망, 그리고 닿지 않을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당신의 노력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권력 감각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담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씁쓸함에서 오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당신은 이 맥락에서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감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고리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친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비틀어 맞추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빼앗긴 힘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힘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건네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의 협상 대상은 더더욱 아님을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기고 자취를 감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의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통합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풀려졌지만
동시에 극도로 연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창함은 가면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평생 지키려 애쓴 환상 전체를 위협하고 거울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도망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피하려고 애써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분명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대신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했다거나 오해했다거나 그들을 도발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을 잠식시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받는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원래의 상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게 다 내 탓은 아닌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혼란의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게 됩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돌리고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는 반면 당신은 두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아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성숙함이 당연한 기본값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지 그들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가 아닙니다. 나는 왜 그들이 책임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를 고치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설명만 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착취를 위한 취약점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한 일을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왜곡에 투자한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심오한 해방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경험이 주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란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 후에 나르시시스트가 물러나는 방식에 대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침묵이 무관심이나 감정적 소진의 신호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지쳤거나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것입니다. 침묵은 의심과 고통,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을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의 사회적 관계, 특히 갑을 관계의 역학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사랑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통제권을 다투는 경기장입니다. 당신이 반발하거나 상처를 표현하거나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개방적인 대화나 관계 회복의 노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이기 때문에 더욱 따끔한 침묵입니다.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 고안된 침묵입니다. 이 침묵 치료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인간적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도록 태어난 사회적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특히 해를 끼친 후에 갑자기 감정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름 붙이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가 생깁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섬뜩한 침묵, 받지 않는 전화, 차가운 시선, 사라져버린 존재감과도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적인 추방을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이며 정확히 그렇게 느껴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벌을 받는 중이야. 내가 내 자리를 배울 때만 다시 너를 인정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을 후회하며 결국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은 마치 조련사가 개를 벌주는 것과 같은
행동 교정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위장한 지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역학 관계에 빠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침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그들의 철수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을 반영할 뿐입니다. 둘째, 단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침묵을 깨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고 잘못이 없는 곳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순간 나는 어떤 가치에 따라 살고 싶은가? 존엄성인가? 아니면 절박함인가? 진실성인가? 아니면 굴복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치료는 자신이 벌받아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행사하던 힘을 무장 해제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게임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혼돈 대신 명확성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침묵으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청받고 존중받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그 자체로 이미 대답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그들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믿을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그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단순한 감정 기복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 뒤에 숨겨진 계산된 심리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존재감이며 지배의 도구이고 조용한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이해를 구하고 상황을 매듭지으려 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이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매우 강력한 조건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일관성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매달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계속 레버를 당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기법을 침묵과 함께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깊이 연결된 것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바로 그 직후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특히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그 방향 감각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논쟁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진공 상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짚어보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방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즉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기 가치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 행위입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진 힘은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매듭을 지으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갈망, 그리고 닿지 않을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당신의 노력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권력 감각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담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씁쓸함에서 오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당신은 이 맥락에서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감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고리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친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비틀어 맞추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빼앗긴 힘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힘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건네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의 협상 대상은 더더욱 아님을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기고 자취를 감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의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통합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풀려졌지만 동시에 극도로 연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창함은 가면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평생 지키려 애쓴 환상 전체를 위협하고 거울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도망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피하려고 애써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분명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대신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했다거나 오해했다거나 그들을 도발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을 잠식시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받는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원래의 상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게 다 내 탓은 아닌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혼란의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게 됩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돌리고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는 반면 당신은 두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아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성숙함이 당연한 기본값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지적이고 말을 잘하며 심지어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을 가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지 그들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왜 그들이 책임지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거나 성찰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보여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얽매여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더 깊은 심리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명확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그토록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당신 안에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를 고치고 싶은 욕망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설명만 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착취를 위한 취약점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한 일을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왜곡에 투자한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심오한 해방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경험이 주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란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 후에 나르시시스트가 물러나는 방식에 대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침묵이 무관심이나 감정적 소진의 신호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지쳤거나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것입니다. 침묵은 의심과 고통,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을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의 사회적 관계, 특히 갑을 관계의 역학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사랑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통제권을 다투는 경기장입니다. 당신이 반발하거나 상처를 표현하거나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개방적인 대화나 관계 회복의 노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이기 때문에 더욱 따끔한 침묵입니다.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 고안된 침묵입니다. 이 침묵 치료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인간적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도록 태어난 사회적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특히 해를 끼친 후에 갑자기 감정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름 붙이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가 생깁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섬뜩한 침묵, 받지 않는 전화, 차가운 시선, 사라져버린 존재감과도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적인 추방을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이며 정확히 그렇게 느껴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벌을 받는 중이야. 내가 내 자리를 배울 때만 다시 너를 인정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을 후회하며 결국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은 마치 조련사가 개를 벌주는 것과 같은 행동 교정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위장한 지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역학 관계에 빠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침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그들의 철수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을 반영할 뿐입니다. 둘째, 단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침묵을 깨려는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고 잘못이 없는 곳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순간 나는 어떤 가치에 따라 살고 싶은가? 존엄성인가? 아니면 절박함인가? 진실성인가? 아니면 굴복인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 치료는 자신이 벌받아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행사하던 힘을 무장 해제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게임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혼돈 대신 명확성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침묵으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청받고 존중받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그 자체로 이미 대답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그들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믿을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그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단순한 감정 기복이나 일시적인 다툼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 뒤에 숨겨진 계산된 심리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존재감이며 지배의 도구이고 조용한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이해를 구하고 상황을 매듭지으려 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이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매우 강력한 조건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일관성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매달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는 도박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기대하며 계속 레버를 당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기법을 침묵과 함께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깊이 연결된 것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바로 그 직후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특히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 그 방향 감각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르시시스트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함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의 역학 속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논쟁할 수도, 해명할 수도,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침묵이 만들어낸 텅 빈 진공 상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되짚어보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방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이 현상에는 철학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즉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기 가치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보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 행위입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증거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진 힘은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에게 마무리를 거부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매듭을 지으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갈망, 그리고 닿지 않을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당신의 노력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권력 감각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담함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씁쓸함에서 오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당신은 이 맥락에서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감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고리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친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비틀어 맞추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빼앗긴 힘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힘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건네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의 협상 대상은 더더욱 아님을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이 해를 끼친 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에 잠기고 자취를 감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의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통합된 사람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풀려졌지만 동시에 극도로 연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창함은 가면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평생 지키려 애쓴 환상 전체를 위협하고 거울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도망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피하려고 애써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옳고 우월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가 울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분명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대신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했다거나 오해했다거나 그들을 도발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을 잠식시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받는 사람에게 매우 파괴적인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원래의 상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게 다 내 탓은 아닌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혼란의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게 됩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돌리고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는 반면 당신은 두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적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아마 내가 정말 과민 반응했나 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성숙함이 당연한 기본값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